서우그룹의 총수 이강혁 회장의 거대한 저택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말을 맞아 모인 친족들은 모두 최고급 의상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들의 얼굴에 걸린 미소는 가면처럼 차갑고 부자연스러웠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식이 없는 늙은 사자가 자신의 거대한 왕국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결정을. 그 욕망의 중심에는 이 회장의 조카인 최서준과 최서아 쌍둥이 남매가 있었다. 그들은 빼어난 외모와 명석한 두뇌,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몸에 밴 오만함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오빠인 서준은 이미 그룹의 실세로 불리며 차기 회장 자리를 예약해둔 것처럼 행동했다. 동생 서아는 날카로운 혀와 사교수를 무기로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유산이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마침내 지팡이를 짚은 이강혁 회장이 서재의 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걸음은 늙고 병들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독수리처럼 날카로웠다. 그의 등장에 시끄럽던 거실은 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자신의 왕좌와도 같은 푹신한 가죽 의자에 앉아 탐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친족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모두에게 할 말이 있어서 모이라고 했다. 서우그룹의 미래에 대한 나의 마지막 결정이다. 그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나는 아들을 하나 드리기로 결심했다. 그의 충격적인 선언에 거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아들이라니.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그에게 숨겨둔 아들이라도 있었다는 말인가. 최서준과 최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바로 그 순간 서재의 문이 다시 열리고 한 소년이 안으로 들어왔다. 낡고 몸에 맞지 않는 정장 어색하게 굳어있는 표정. 18살의 소년 이하진이었다. 그는 고아원에서 막 나온 것처럼 이 화려하고 거대한 공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조금도 위축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두려움 없는 차분한 눈으로 자신을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쳐다보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었다. 이강혁 회장이 하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다시 한번 선언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하진이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자 서우그룹을 이끌어갈 나의 유일한 후계자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친족들은 경악했다. 근본도 모르는 고아 소년에게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탐내왔던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는 선언.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공식적인 발표가 끝나고 친족들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가족의 일원을 맞이해야만 했다. 가장 먼저 하진에게 다가온 것은 물론 최서준과 최서아였다. 서준은 완벽하게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만나서 반갑다 하진아. 나는 네 사촌 형이 될 최서준이라고 해.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의 악수는 힘찼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시험하는 듯한 미묘한 힘겨루기가 담겨 있었다. 서아는 노골적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어머, 생각보다 귀엽네. 나는 서아야. 부디 빨리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랄게. 이곳은 네가 살던 그곳과는 많이 다를 테니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하지만 하진은 그들의 공격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서준의 손을 똑같은 힘으로 마주 잡았고 서아의 비웃는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았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만의 규칙으로 이 전쟁에 임할 생각이었다. 그의 그런 무심한 태도는
오히려 쌍둥이 남매의 자존심을 더욱 자극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하진은 자신의 평생을 살았던 옥탑방보다 더 큰 새로운 방의 주인이 되었다. 하인이 그의 짐을 정리해주고 떠나자 방 안에는 그 혼자만 남았다. 그는 그제야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의 힘을 풀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값비싼 옷을 입었지만 어색하기 짝이 없는 거리의 소년. 그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왕좌를 놓고 버리는 거대한 전쟁터 한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장기말로 던져진 것이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굳은 결의가 맺혔다. 가시로 만들어진 왕관. 그는 기꺼이 그 무게를 감당할 생각이었다. 이하진의 등장은 최서준과 최서아 남매에게는 재앙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왕국에 굴러 들어온 돌멩이 하나가 박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될 이강혁 회장에게 그 돌멩이가 얼마나 쓸모없고 위험한지를 증명해 보여야만 했다. 그리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뒤 이강혁 회장은 하진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아들에게 첫 번째 과제를 내주었다. 그것은 그룹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작은 자선 프로젝트였다. 하진이 자랐던 것과 비슷한 낡고 오래된 동네의 복지관을 리모델링하는 일이었다. 예산은 빠듯했고 기간은 짧았다. 그것은 그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가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 기회를 주기 위한 할아버지의 배려이기도 했다. 하지만 쌍둥이 남매에게 이것은 하진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짓밟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전략가인 서준은 계획을 짰고 사교계의 여왕인 서한은 여론을 조종할 준비를 했다. 서준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담당 구청의 허가 부서에 압력을 넣었다. 그는 사소하고 교묘한 법규를 핑계로 복지관의 건축 허가를 무기한 보류시켰다. 동시에 그는 뒷골목에 불량배들을 고용하여 공사 현장의 인부들을 위협하고 공사를 지연시켰다. 서한은 익명의 제보자인 척 가십거리에 굶주린 타블로이드 기자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가 세상 물정 모르는 재벌 3세의 철없는 과시욕기며 서우그룹이 가난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폭력적인 재개발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녀의 교묘한 여론 조작에 하진의 선의는 순식간에 오만한 재벌의 갑질로 둔갑해버렸다. 프로젝트 현장을 찾은 하진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재앙 그 자체였다. 인부들은 겁에 질려 모두 떠나버렸고 건축 허가는 막혔으며 쌍둥이가 고용한 가짜 시위꾼들이 복지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인터넷에는 그를 비난하는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최악이었다. 모두가 심지어 이강혁 회장조차 그가 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하진은 당황하지 않았다. 이곳은 그의 세상이었다. 그는 이 거리의 생리와 이곳 사람들의 언어를 알고 있었다. 그는 그룹의 보안팀을 부르는 대신 불량배들의 아지트로 직접 찾아갔다. 그는 싸우는 대신 그들과 마주 앉아 담배를 나누어 피웠다. 그는 그들의 의리를 자극하고 더 나은 대우를 약속하며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적은 순식간에 공사 현장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었다. 다음으로 그는 멈춰버린 건축 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으로 향했다. 그는 기업의 변호사가 아닌 거리에서 배운 지혜를 사용했다. 그는 뇌물을 요구하는 공무원의 목소리를 몰래 녹음하여 그의 부패를 폭로하겠다고 역으로 협박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과거에 도왔던 동네 어른들과 함께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주민 청원을 제출하여 공무원을 압박했다. 며칠 뒤 건축 허가는 거짓말처럼 다시 나왔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을 뒤집어야만 했다.
그는 해명 보도 자료를 내는 대신 동네 주민들을 모두 복지관 앞마당으로 초대했다. 그는 재벌 후계자의 모습이 아닌 그들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짓는 일이라고. 그는 심지어 공사의 일부를 동네 사람들에게 맡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주민들은 그의 편이 되었고 돈을 받고 시위하던 가짜 시위꾼들은 동네에서 쫓겨났다. 인부들도 다시 돌아왔고 프로젝트는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정직한 지역 신문 기자의 눈에 띄었고 거리로 돌아온 고아 후계자 진심으로 동네를 바꾸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세상에 알려졌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새로운 복지관의 개관식 날 하진은 슈트 대신 작업복을 입은 채 동네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강혁 회장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손자에게서 자신이 잊고 있던 리더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다. 멀리서 차 안에 앉아 뉴스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최서준과 최서아의 얼굴은 분노로 어둡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은 적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복지관 프로젝트의 성공은 이하진의 입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동시에 최서준과 최서아 남매의 증오심에 불을 지폈다. 그들은 깨달았다. 정면 대결로는 거리의 생존 법칙에 이골이 난 저 잡초 같은 놈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에서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면 그의 과거를 파헤쳐 그를 진흙탕 속으로 다시 끌어내리면 될 것이었다. 서준과 서아는 뒷세계에서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의뢰 내용은 간단했다. 이하진이라는 놈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 범죄 기록 빚 여자 문제 뭐든 상관없어. 그놈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약점이라면 먼지 하나까지 전부 찾아내. 그들은 하진이 자라온 그 빈민가 어딘가에 분명 그의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탐정은 곧바로 하진의 옛 동네로 잠입했다. 그는 돈을 뿌리며 하진의 과거에 대해 묻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가 어떤 아이였는지,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하지만 시장 사람들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들에게 김진우 아니 이하진은 자신들의 아들이고 동생이었다. 그들은 낯선 외지인에게 자신들의 아이를 팔아넘길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탐정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밤이 되자마자 몰래 하진에게 연락했다. 진우야, 이상한 놈 하나가 계속 내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 조심해라. 떡볶이 가게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하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즉시 이것이 쌍둥이 남매의 짓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한 자신의 과거는 영원히 그들의 공격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수비만 할 수 없었다. 그들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정체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는 왜 이강혁 회장이 수많은 고아들 중에서 하필 자신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기로 결심했다. 거기에는 분명 단순한 자선 이상의 이유가 있을 터였다. 그는 저택의 거대한 서재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수십 년치의 낡은 그룹 영감과 사진 앨범들을 밤새워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20년 전에 낡은 앨범 속에서 낯익으면서도 낯선 한 남자의 사진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에 이강혁 회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는 남자. 자신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는, 특히 그 슬프면서도 강인한 눈매가 꼭 닮은 남자였다. 사진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석연구원 이진석. 하지만 그 이름 외에는
그에 대한 어떤 다른 기록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유신그룹의 역사 속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진 유령과도 같았다. 하진은 이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쥔 유일한 사람 윤비서를 찾아갔다. 그는 윤비서를 추궁하는 대신 진심으로 호소했다.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장님의 아들이나 그룹의 후계자가 아니라 그 이전에 제가 누구였는지. 회장님께서는 분명 이유가 있어서 저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실장님. 그의 간절한 눈빛에 윤비서의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윤비서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는 회장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충성심과 진실을 알 권리가 있는 이 어린 후계자에 대한 연민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무거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진실을 말해주지는 않았다. 이진석 박사님은 도련님의 아버님이 맞습니다. 그는 하진에게 그의 아버지가 유신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천재적인 연구원이었으며 20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의 어머니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윤비서의 이야기는 공식적인 기록과 일치했다. 하지만 그의 슬픈 눈빛과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어색한 침묵은 하진에게 더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회장님께서는 아드님 내외를 잃은 충격으로 오랫동안 도련님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것이 회장님께서 평생 동안 복지관 프로젝트의 성공은 이하진의 입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동시에 최서준과 최서아 남매의 증오심에 불을 지폈다. 그들은 깨달았다. 정면 대결로는 거리의 생존 법칙에 이골이 난 저 잡초 같은 놈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에서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면 그의 과거를 파헤쳐 그를 진흙탕 속으로 다시 끌어내리면 될 것이었다. 서준과 서아는 뒷세계에서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의뢰 내용은 간단했다. 이하진이라는 놈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 범죄 기록빛 여자 문제 뭐든 상관없어. 그놈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약점이라면 먼지 하나까지 전부 찾아내. 그들은 하진이 자라온 그 빈민가 어딘가에 분명 그의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탐정은 곧바로 하진의 옛 동네로 잠입했다. 그는 돈을 뿌리며 하진의 과거에 대해 묻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가 어떤 아이였는지,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하지만 시장 사람들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들에게 김진우 아니 이하진은 자신들의 아들이고 동생이었다. 그들은 낯선 외지인에게 자신들의 아이를 팔아넘길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탐정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밤이 되자마자 몰래 하진에게 연락했다. 진우야, 이상한 놈 하나가 계속 네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 조심해라. 떡볶이 가게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하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즉시 이것이 쌍둥이 남매의 짓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한 자신의 과거는 영원히 그들의 공격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수비만 할 수 없었다. 그들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정체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는 왜 이강혁 회장이 수많은 고아들 중에서 하필 자신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기로 결심했다. 거기에는 분명 단순한 자선 이상의 이유가 있을 터였다. 그는 저택의 거대한 서재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수십 년치의 낡은 그룹 영감과 사진 앨범들을 밤새워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20년 전의 낡은 앨범 속에서 낯익으면서도 낯선 한 남자의 사진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에 이강혁 회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는 남자. 자신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는, 특히 그 슬프면서도 강인한 눈매가 꼭 닮은 남자였다. 사진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석연구원 이진석. 하지만 그 이름 외에는 그에 대한 어떤 다른 기록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유신그룹의 역사 속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진 유령과도 같았다. 하진은 이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쥔 유일한 사람 윤 비서를 찾아갔다. 그는 윤 비서를 추궁하는 대신 진심으로 호소했다.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장님의 아들이나 그룹의 후계자가 아니라 그 이전에 제가 누구였는지. 회장님께서는 분명 이유가 있어서 저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실장님. 그의 간절한 눈빛에 윤 비서의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윤 비서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는 회장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충성심과 진실을 알 권리가 있는 이 어린 후계자에 대한 연민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무거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진실을 말해주지는 않았다. 이진석 박사님은 도련님의 아버님이 맞습니다. 그는 하진에게 그의 아버지가 유신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천재적인 연구원이었으며 20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의 어머니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윤 비서의 이야기는 공식적인 기록과 일치했다. 하지만 그의 슬픈 눈빛과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어색한 침묵은 하진에게 더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회장님께서는 아드님 내외를 잃은 충격으로 오랫동안 도련님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것이 회장님께서 평생 동안 안고 살아온 가장 큰 한입니다. 윤 비서는 그렇게 말하며 더 이상의 질문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날 밤 하진은 서재에 홀로 남아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뿌리를 찾았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렇게 위대한 연구원이었던 아버지는 왜 가난한 동네에 살았을까? 그 비극적인 사고 뒤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쌍둥이 남매가 시작한 과거 파헤치기는 의도치 않게 그에게 진실로 향하는 첫 번째 문을 열어준 셈이었다. 거울 속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윤 비서가 들려준 반쪽짜리 진실은 이하진의 마음에 더 큰 의혹의 불씨를 지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과 얼굴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을 떠안게 되었다. 그는 밤마다 저택의 낡은 자료실에 틀어박혀 이진석이라는 이름이 남긴 희미한 흔적들을 필사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거리에서 살아남으며 터득한 방식으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낡은 서류 더미 속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 나갔다. 그는 20년 전의 낡은 사보와 언론 기사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몇 주 전 서우그룹을 뒤흔들었던 하나의 사건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다. 서우그룹 기술 유출 스캔들. 대부분의 기사들은 그룹의 홍보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어 있었지만 몇몇 작은 인터넷 언론사의 낡은 기사 속에서 그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기사의 내용은 끔찍했다. 서우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기술을 개발하던 한 유망한 수석 연구원이 경쟁사에 기술을 팔아넘기려다 적발되었다는 것이었다. 기사는 그 연구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은 그의 아버지 이진석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은 그 연구원이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비극적인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는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었다. 하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의 아버지는 단순한 사고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회사를 배신한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힌 채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갔다. 그룹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왜 완벽하게 지워졌는지, 그리고 이강혁 회장이 왜 그토록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 했는지,
그는 이강혁 회장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을 입양한 것은 죽은 친구의 아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나약함으로 인해 친구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리고 그의 죽음 위에 세워진 자신의 성공에 대한 뒤늦은 속죄 행위였던 것이다. 이 거대한 유산은 축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피 묻은 목숨 값이었다. 가시왕관의 의미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의 목표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최서준, 최서아 남매와의 유치한 상속전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20년 동안 배신자라는 누명을 쓴 채 잠들어 있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었다. 그는 누가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만 했다. 그는 그날 밤 낡은 신문 기사들을 들고 이강혁 회장의 서재를 찾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순진한 소년의 모습이 없었다. 그곳에는 진실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온 냉철하고 단호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기사들을 회장의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것이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진짜 이유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이 유산은 결국 제 아버지의 목숨 값이었습니까? 그의 날카로운 추궁에 이강혁 회장의 늙은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하지니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것이 이토록 빨리, 그리고 이토록 아픈 방식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20년 전의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이진석을 시기하던 다른 세력들의 모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회사의 분열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친구의 결백을 외면했다. 나는 비겁했다. 노인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우유부단함이 결국 가장 친한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자책했다. 그는 평생을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고 하진을 입양한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법이었다.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지만 하진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었다. 하진과 이강혁 회장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부서져 버렸다. 하진은 이제 그를 동정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을 돕지 못한 이 나약한 왕을 대신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되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재를 나섰다. 이제 그는 이 거대한 성 안에서 더욱더 외톨이가 되었지만 그의 목표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다. 그는 더 이상 돈이나 권력을 위해 싸우지 않았다. 그는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싸울 것이었다. 과거의 메아리가 마침내 그의 처절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이강혁 회장과의 대립 이후 이하진은 거대한 성 안에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회장은 죄책감 속으로 숨어버렸고 윤 비서는 회장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더 이상 그를 도울 수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거대한 제국과 싸우기 위해서는 성 안에서 자신을 도와줄 동맹이 필요했다. 그것도 최 씨 일가의 위선적인 질서를 자신만큼이나 증오하는 예측 불가능한 동맹이.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소연. 그룹의 핵심 임원인 강 이사의 외동딸이자 재벌가의 골칫덩어리로 유명한 반항가. 그녀는 경영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이 예술가의 꿈을 키우며 언제나 가족의 위선적인 모습을 경멸해왔다. 특히 그녀는 오만하고 이기적인 최서준과 최서아 남매를 혐오에 가까울 정도로 싫어했다. 하진은 몇 번의 가족 모임에서 그녀의 반항적인 태도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지성과 정의감을 발견했었다. 하진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했다. 그는 저택이나 회사처럼 모든 눈이 지켜보는 곳을 피했다. 그는 그녀가 자주 찾는다는 홍대의 한 작은 언더그라운드 갤러리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계획했다.
며칠 뒤 갤러리 구석에서 그림을 보고 있는 그녀에게 그가 조용히 다가갔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소연의 눈에는 즉시 경계심과 조소가 떠올랐다. 이런 곳은 황태자께서 오실 만한 곳이 아닌 것 같은데 교양이라도 사러 오셨나?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녀는 그 역시 자신이 경멸하는 저 위선적인 세계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진은 그녀의 도발에 말려들지 않았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나는 회장님의 애완동물이 아니오. 그의 감옥에 갇힌 죄수지. 그리고 당신이 최 씨 남매를 나만큼이나 싫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그의 솔직하고 대담한 접근에 소연은 흥미를 느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지? 당신 일에 내가 휘말려야 할 이유가 뭔데? 그녀의 질문에 하진은 자신의 진짜 카드를 꺼내 보였다. 그는 단순한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거부할 수 없는 거래를 제안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인 강 이사가 최근 최 씨 일가의 견제로 인해 그룹 내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내 싸움이 아니오. 그가 말했다. 만약 최 씨 남매가 승리한다면 다음 차례는 당신의 아버지가 될 거요. 그들은 자신들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치워버릴 테니까. 나를 돕는 것은 결국 당신의 아버지를 돕는 것이기도 하오. 그는 또한 자신의 아버지가 과거 그룹의 내부 정치 싸움의 희생양이었다는 반쪽짜리 진실을 털어놓으며 그녀의 정의감에 호소했다. 그의 전략은 완벽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이유와 썩어빠진 시스템에 맞서 싸운다는 도덕적인 명분. 그녀가 거부할 수 없는 두 가지 제안이었다. 그녀는 반항가였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가 그토록 혐오했던 시스템에 맞서는 가장 완벽한 반란이었다. 그녀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좋아, 내가 뭘 하면 되지. 그들의 위험한 동맹은 그렇게 결성되었다. 하진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이제 적의 심장부에서 자신의 눈과 귀가 되어줄 가장 확실한 아군을 얻게 된 것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20년 전 하진의 아버지를 기술 유출 혐의로 올감했던 내부 감사의 책임자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책임자는 바로 최서준과 최서아 남매의 아버지였다. 소연은 자신의 역할을 즉시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조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최 씨 일가의 저택을 드나들었다. 그녀는 교묘한 거짓말로 최 씨의 서재에 접근했고 20년 전의 낡은 서류들 속에서 이진석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내부 감사 보고서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그들의 방역을 위한 첫 번째 무기가 될 터였다. 갤러리를 떠나 각자의 길로 헤어지면서 하진과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거리에서 자란 고아 후계자와 재벌가의 반항아 딸.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이제 공동의 적을 향해 칼을 겨누는 동지가 되었다. 하진은 자신의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첫 번째 아군을 얻었다. 그리고 그들의 혁명은 이제 막 조용한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이하진과 강소연의 비밀스러운 동맹이 시작되자 서우그룹의 상속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바로 그때 이강혁 회장은 그룹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프로젝트 피닉스. 그것은 20년 전 이진석 박사가 마지막으로 연구했던 바로 그 바이오 기술을 되살려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이강혁 회장은 이 프로젝트를 자신의 후계자를 결정할 마지막 시험대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룹의 R&D 본부를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 하나는 최서준에게 다른 하나는 이하진에게 맡겼다. 두 팀 중 더 뛰어난 결과물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프로젝트의 정원과 함께 그룹의 미래를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이제 두 사람의 싸움은 더 이상 숨어서 서로를 핥히는 암투가 아니었다.
모두가 지켜보는 공식적인 전쟁이 된 것이었다. 최서준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룹 내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알려진 스타급 연구원들과 핵심 임원들을 모두 자신의 팀으로 끌어들였다. 그의 팀은 야망과 욕심으로 뭉친 엘리트 군단이었다. 반면 하진에게 남겨진 것은 이제 막 입사한 젊은 연구원들과 과거 최 씨, 일가와의 정치 싸움에서 밀려나 한직을 떠돌던 늙은 과학자들 뿐이었다. 모두가 패배가 확실한 오합지졸이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하진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을 지위나 경력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마주치며 그들의 가슴 속에 숨겨진 열정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이진석 박사가 남긴 낡은 연구 노트를 보여주며 돈이 아닌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자고 그들을 설득했다. 그의 진심은 오랫동안 패배감에 젖어 있던 늙은 과학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열정 넘치는 젊은 피들을 들끓게 만들었다.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최수준의 비열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하진의 팀에 스파이를 심어 연구 정보를 빼내려 했고 그룹의 자원을 독점하여 하진의 팀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공급을 지연시켰다. 또한 그는 하진의 아이디어가 비현실적이며 그의 팀이 무능하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그들을 내부에서부터 고립시키려 했다. 하진은 이 모든 방해 공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스파이의 존재를 눈치챘지만 그를 해고하는 대신 역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스파이에게 치명적인 오류가 숨겨진 가짜 연구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흘렸다. 또한 부품 공급이 막히자 그는 자신의 옛 동네 인맥을 동원하여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더 좋은 품질의 부품을 구해왔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 지시하는 대신 연구원들과 함께 실험실에서 밤을 새웠다. 그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사소한 고민까지 들어주었다. 그의 팀은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싸우는 끈끈한 동지애로 뭉친 하나의 팀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곁에서는 강소연이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외부의 정보와 자원을 조달하며 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마침내 하진의 팀에서 놀라운 성과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아버지의 낡은 아이디어에 젊은 연구원들의 창의적인 발상을 결합하여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신약 개발 공법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것은 서준의 팀이 추구하던 방식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윤리적이며 잠재력이 큰 기술이었다. 같은 시각 서준의 팀 역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스파이가 훔쳐온 하진의 가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서준은 하진의 핵심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믿으며 이제 승리는 자신의 것이라고 의심치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승리를 축하할 샴페인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종 발표회를 하루 앞둔 마지막 밤. 서준의 팀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었다. 반면 하진의 팀의 작은 연구실은 긴장감과 함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진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진짜 결과물이 담긴 발표 자료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는 내일의 발표회가 단순한 경쟁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오만한 적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완벽하게 준비된 처형식이었다. 프로젝트 피닉스를 둘러싼 두 팀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다. 최서준은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하진의 팀을 압박했고 하진은 탁월한 리더십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내며 전진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전쟁은 화려한 연구실이 아닌 어두운 과거의 기록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강소연은 마침내 20년 전의 진실을 알고 있을 유일한 사람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녀가 찾아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이자 최 씨 남매의 아버지인 최 부사장의 비서로 평생을 일하다 은퇴한 늙은 여인이었다. 소연은 가족의 역사에 대한 과제를 하고 있다는 핑계로 노인의 집을 찾아가
그녀의 경계심을 허물었다. 그리고 20년 전 이진석 박사의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처음에는 입을 닫았던 노인은 소연의 끈질긴 설득과 진심 어린 눈빛에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20년 전 그날 밤 기술이 유출되기 직전 그녀는 자신의 상사였던 최 부사장이 경쟁사의 연구원과 비밀리에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 최 부사장은 그 연구원에게 데이터 드라이브를 건넸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동가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경쟁자였던 이진석 박사를 제거하고 연구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친구의 기술을 팔아넘기고 그 죄를 친구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이다. 늙은 비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죄책감 속에서 그날의 모든 비밀 접견 기록이 담긴 자신의 낡은 업무 일지를 몰래 보관해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그 낡은 일지를 꺼내 소연에게 건넸다. 그것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한 남자의 결백과 다른 한 남자의 죄를 증명해줄 유일하고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진과 소연은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칼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하진은 곧바로 그것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최서준과 최서아 남매에게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들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기를, 그리고 자신들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를 용기가 있기를 마지막으로 믿어보고 싶었다. 하진과 소연은 쌍둥이 남매를 비밀스러운 장소로 불러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 늙은 비서의 영상 증언과 낡은 업무 일지를 내려놓았다. 영상 속에서 늙은 비서는 눈물을 흘리며 20년 전의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아버지가, 그들이 평생 동안 존경해왔던 아버지가 사실은 친구를 배신하고 살인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한이었다는 진실. 쌍둥이 남매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부와 명예가 사실은 더러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서아는 현실을 부정하며 모든 것이 하진이 꾸며낸 조작이라고 소리쳤다. 그녀의 정체성은 아버지의 명예와 너무나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에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에게 진실은 곧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빠인 서준은 달랐다. 그는 냉철한 현실주의자였다. 그는 눈앞의 증거가 조작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평생을 쫓았던 야망과 희미하게 남아있던 양심이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하진과 벌여왔던 이 유치한 경쟁이 사실은 아버지 세대의 더럽고 추악한 싸움의 연장선에 불과했다는 것을. 하진은 그들에게 마지막 통보를 건넸다. 진실은 당신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곧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선택은 당신들의 몫이야. 거짓으로 만들어진 유산에 매달려 당신들의 아버지와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고 이 회사를 위한 진실하고 새로운 기반을 닦는 데 동참할 것인가? 그 말을 끝으로 하진과 소연은 자리를 떠났다. 방 안에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망견자실한 표정의 쌍둥이 남매만이 남아있었다. 피닉스 프로젝트를 둘러싼 경쟁 따위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들은 이제 자기 자신의 영혼을 건 싸움과 마주해야만 했다. 그들의 결정이 이제 곧 닥쳐올 마지막 전쟁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이었다. 진실의 무기 앞에서 최서준과 최서아 남매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서아는 현실을 부정하며 이 모든 것이 하진이 꾸며낸 음모라고 발악했다. 하지만 서준은 달랐다. 그는 눈앞의 증거가 진짜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의 아버지가 파렴치한 범죄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야망과 자존심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자신들 역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의 유일한 살 길은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이하진을 먼저 제거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마지막 도박을 결심했다. 그는 프로젝트 피닉스의 최종 발표회를 하루 앞둔 날 밤 하진의 연구실에서 사고를 위장한 폭발을 일으켜 그동안의 모든 연구 결과물을 파괴하고 그 죄를 하진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을 세웠다. 그는 하진의 무모하고 검증되지 않은 실험 방식이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할 생각이었다. 그렇게 되면 하진은 그룹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무능하고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힐 것이고 그가 폭로하는 그 어떤 진실도 설득력을 잃게 될 터였다. 그것은 모든 것을 건미친 짓이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건 마지막 범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진은 이미 그의 수를 읽고 있었다. 거리에서의 생존 본능은 궁지에 몰린 쥐가 어떤 식으로 고양이를 물어뜯으려 하는지를 예측하게 만들었다. 그는 최서준이 분명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며 그 목표는 프로젝트의 심장부인 연구실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사냥꾼을 잡기 위한 마지막 덫을 조용히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는 연구실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대신 오히려 더 허술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그는 윤 비서의 도움을 받아 아무도 모르게 연구실 곳곳에 초소형 몰래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했다. 그리고는 팀원들에게 마치 중요한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사실은 함정인 가짜 실험 장치를 책상 위에 남겨두고 모두 일찍 퇴근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연구실에 짙은 어둠이 깔렸다. 자정이 넘은 시각 연구실에 잠긴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연구원 가운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최서준이었다. 그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하진의 중앙 컴퓨터로 다가갔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조작된 데이터 로그를 심어 하진이 무리한 실험을 강행했다는 거짓 기록을 남겼다. 다음으로 그는 화학약품 보관실로 향했다. 그는 서로 격렬하게 반응하는 두 개의 위험한 화학약품을 꺼내 타이머 장치에 연결했다. 몇 시간 뒤 약품들이 섞이며 작은 폭발을 일으키고 화재를 유발하여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만족하며 흔적을 지우고 유유히 연구실을 빠져나왔다. 내일 아침이면 이하진의 시대는 끝날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연구실을 떠나는 순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하진과 그의 팀원들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최서준의 모든 범행 장면이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즉시 폭발물 처리 전문가를 불러 위험한 화학약품을 안전하게 제거했다. 모든 상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진의 손바닥 위에서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하진은 태블릿 화면 속에서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최서준의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의 손에는 20년 전의 진실을 증명할 과거의 증거와 현재의 범죄를 증명할 현재의 증거가 모두 쥐어져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은 것이었다. 사냥꾼은 자신이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음 날 아침에 열릴 공개적인 처형식뿐이었다. 프로젝트 피닉스의 최종 발표회가 열리는 날, 서우그룹의 대연 회장은 얼음장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강혁 회장은 병색이 완연한 모습으로 의장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최서준과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최서아가 자리하고 있었다. 반대편에는 팔에 깁스를 한 채 묵묵히 앉아있는 이하진과 그의 곁을 지키는 강소연이 있었다. 발표는 최서준의 팀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스파이가 훔쳐온 가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화려하지만
실속 없는 결과물을 자신만만하게 발표했다. 그는 심지어 하진의 팀이 이룬 성과는 아무것도 없으며 무리한 실험으로 프로젝트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마침내 하진의 차례가 되었다. 그가 절뚝거리며 연단으로 걸어 나가자 장내에는 동정과 비웃음이 섞인 수군거림이 흘렀다. 그는 준비해 온 발표 자료를 펼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호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젯밤 제 연구실에서 일어난 작은 사고에 대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말과 함께 스크린 위에는 어젯밤 연구실의 몰래카메라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연구원 가운으로 얼굴을 가린 한 남자가 나타나 컴퓨터를 조작하고 위험한 화학약품으로 폭발 장치를 만드는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 장내는 경악으로 물들었다. 범인은 바로 지금 연단 옆에서 사색이 되어 굳어있는 최서준이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정정당당한 경쟁입니까? 최서준 씨, 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최서준은 미친 사람처럼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발악은 이어지는 다음 증거 앞에서 힘을 잃었다. 하진은 2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파렴치한 기술 유출범으로 몰았던 바로 그 내부 감사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웠다. 이 보고서는 거짓입니다. 하진은 강소연을 연단으로 불렀다. 강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아버지를 평생 보필했던 늙은 비서의 영상 증언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20년 전 최 씨 남매의 아버지가 어떻게 이진석 박사를 모함하고 그의 기술을 훔쳤는지를 모두 고백하고 있었다. 20년간 감춰져 있던 추악한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시선이 최 씨 남매에게 쏠렸다. 서한은 충격 속에서 실신했고 서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강혁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이 평생 동안 믿고 의지했던 동생의 가족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마주해야만 했다. 그의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것이다. 하진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버지 이진석 박사가 남긴 진짜 연구 노트를 공개했다. 그리고 자신이 이끌었던 오합지졸 팀이 그 유지를 이어받아 완성해낸 진짜 프로젝트 피닉스의 결과물을 세상에 선보였다. 그것은 최서준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혁신이었다. 그 순간 대연 회장의 모든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최서준과 그의 아버지인 최 부사장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20년에 걸친 그들의 범죄는 마침내 끝이 났고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된 것이었다.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하진은 연단 위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거리에 고아도 동정받는 양아들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진정한 승리자였다. 주주들은 만장일치의 기립박수로 새로운 왕의 탄생을 인정하고 축하했다. 심판은 끝났고 이제 그의 시대가 시작될 참이었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지나간 뒤 서우그룹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최 씨 일가의 20년에 걸친 범죄는 법의 심판대에 올랐고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제국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이하진이 있었다. 그는 마침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고 자신의 정당한 자리를 되찾았다. 그는 이겼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환희 대신 잿더미 같은 공허함과 무거운 침묵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밤늦게 아무도 없는 회장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한때는 이강혁 회장의 고독한 왕좌였던 그 공간은 이제 그의 것이 되었다.
그는 통유리창 너머로 자신의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 풍경을 손에 넣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막상 모든 것을 손에 쥔 지금 그는 자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자신이 경멸했던 최서준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야만 했다. 계략과 술수 그리고 냉혹한 결단력. 그는 적을 파괴하기 위해 스스로가 적을 닮아갔던 것이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거리에 순수했던 소년의 모습은 없었다. 차가운 야망과 깊은 고독에 잠긴 낯선 남자의 얼굴만이 존재했다. 그는 이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그리고 이 지독한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소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반항가 소녀가 아니었다. 그의 모든 여정을 함께한 그의 유일한 동지이자 친구였다. 그녀는 그의 텅 빈 눈을 보고 그의 곁으로 다가와 나직이 물었다. 그 왕관 많이 무겁지?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에 진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약한 속내를 드러냈다. 모든 것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도착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의 고백의 소연은 그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연구 노트, 즉 그의 친아버지 이진석의 노트를 가리켰다. 당신은 그들과 달라. 당신은 탐욕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웠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당신의 아버지가 꿈꿨던 세상을 당신의 손으로 만드는 것. 그녀의 말은 어둠 속을 헤매던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진짜 사명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꿈꿨지만 이루지 못했던 새로운 서우그룹을 건설해야만 했다. 며칠 뒤 이하진은 서우그룹의 신임 회장으로서 첫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구조조정이나 신사업 계획 대신 이진석 과학재단의 설립을 발표했다. 그의 친아버지의 이름을 딴 사회공헌재단이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젊은 과학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연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는 서우그룹의 순이익 중 상당 부분을 이제부터 이 재단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자신을 도왔던 동지들을 잊지 않았다. 그는 프로젝트 피닉스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자신의 팀원들을 그룹의 핵심 부서 책임자로 임명했다. 그는 학벌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열정과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었다. 그는 강소연에게는 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감시할 외부감사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몇 달 뒤 진우는 양복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자신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동네 복지관을 찾았다. 그곳에서는 재단이 후원하는 작은 과학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회장님이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그들의 엉뚱한 발명품에 대해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칭찬해주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는 그의 연인이 된 소연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는 복지관 한가운데 서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희망에 가득 찬 풍경을 바라보았다. 왕관의 무게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질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두 개의 세계를 하나로 합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거리의 고아도 재벌가의 후계자도 아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두 세계를 모두 끌어안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 것이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밤이 끝나고 가시 돋쳤던 왕관은 이제 세상을 비추는 따뜻한 빛의 유산이 되어 있었다.